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어떤 말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민을 하다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렇게 한자 한자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손이 빠르지 못해서 제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쯤에는 시간이 얼마나 흘러 있을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결혼이 필수도 아니고 선택이라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결혼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받았던 시대였어요. 나이 서른을 넘기면 노처녀다 소리를 들으며 부끄러워서 숨어 다녀야 했지요. 아유, 참나. 결혼이라는 게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선택을 강요받아야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요. 게다가 결혼만 하면 장땡이 아니었죠. 친정은 친정대로 아쉽지 않게 챙기려고 노력했고, 시댁에는 제가 해낼 수 있는 목 이상을 해내며 어떻게든 예쁨 한 번 더 받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했지요. 대한민국에서 며느리로 사는 것이 왜 이리 팍팍하고 힘들었는지,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고 여자의 영향력이 높아진 시대라고 하지만, 제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음에도 저의 젊음에 여자는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이었지요. 특히 며느리가 되고 나면 유난히도 대접이라는 것을 받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댁에 치이고 남편에게 치이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휘고 저와 같은 삶을 사신 분들이 참 많을 거라 생각해요. 이곳을 찾아온 이유도 제 이야기에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늘 아름다울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제 스스로를 위로했던 50대 여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란 생각을 상상으로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겠습니까? 결혼을 해서 남편과 가정을 이루며 아들, 딸을 낳고 사는 동안 참으로 팍팍한 일도 많았고 돈에 허덕이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세상에 돈이라는 게 전부는 아니라지만 돈이 있어야 가정도 화목할 수 있고 자식들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는 법 아니겠어요? 없는 살림살이에서도 어떻게든 한 푼, 두 푼 더 아껴 모으면서 저희 부부는 자식들 대학도 전부 입학을 시킬 수 있었어요. 아무리 개처럼 벌어봐야 정승처럼 쓰면서 살기 힘든 세상이더라고요.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다 싶으면 물가가 오르고 대출이자가 오르고 하는 세상 아니겠어요? 나이도 어느 정도 먹었겠다. 큰아들이 나름 공부를 잘했기에 서울에 있는 꽤 알아주는 대학을 떡하니 입학을 했고, 둘째인 딸은 손재주가 좋아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옷을 만드는 회사에 취업까지 시켰습니다. 자식들 걱정할 거 없이 든든하게 키워놨으니 당연히 저도 한시름 덜게 되었고, 이제는 어려운 일에 벗어나 남편과 함께 노후를 즐기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요. 물론 양가 부모님께서 전부 살아계셨기에 틈틈이 시댁과 친정을 오가면서 양가 부모님도 알뜰하게 살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글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일은 점점 줄어들고 나쁜 일만 잔뜩 생기게 되는 것인지 이제서야 조금 한시름 덜었다고 생각을 했더니만 글쎄 저희 시아버지가 77살이라는 나이에 풍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남편 위아래로 형제들이 있었지만 다들 요절을 해서 아들이라고는 후천적으로 외동 아들이 된 우리 남편 하나밖에 없었고 우리 시댁 또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입원비부터 시작해서 진료비에 약값까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시작되었어요. 저희 부부라고 떡하니 돈을 좀 보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저희도 우리 자식들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평생을 남편 외벌이에 의지하며 살았었고 모아두었던 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지요. 우리 남편의 능력이 출중해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 나이 먹도록 자리 하나 차지하지 못한 채 나이만 먹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능력이 없는 걸 알면서도 좋다고 결혼을 한 제가 바보라면 바보 같겠지요. 능력 없는 남자를 만나서 개고생을 했던 제가 미련스럽고 전부 제 잘못 같고 아니 이제 와서 자책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한평생을 살부대끼며 살아온 남편인데 살면서 그동안 저도 일이라는 걸 해본 건 간간이 있었어요. 애들 초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직장이라는 것을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게 또 나이 많은 여자를 써주는 회사가 많지 않았고요. 제가 집안 경조사부터 시작해서 일일이 챙겨야 할 것이 많으니까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하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생각하지 말고 내조를 할 생각을 해야지. 항상 아껴가면서 살다 보면 말이다. 다 때가 있는 법인 거야. 여자가 집에서 내조를 해야 자식들도 번듯하게 자라나는 거고 말이다. 네 남편도 길을 펴고 일을 할 수 있는 게야. 바깥 일 한다고 바빠서 남편 하나 제대로 못 챙기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일을 그만두고 집에 붙어 있을 생각을 해야지. 그 말을 만날 때마다 하는데 결국에는 남편도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시댁 행사며 제사며 빠짐없이 참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름의 스트레스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제 손으로 직접 키워내고 바라볼 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아이들 크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라고들 하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체형도 얼굴도 제 눈으로 보고 담을 수 있었다는 것은 큰 행운이자 행복이었어요. 그렇게 한평생을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남편의 바깥 활동을 지지하면서 살다가 겨우겨우 애들 다 키워놓고 학자금 대출 갚는 것에 도움이라도 되어보겠다는 생각에 동네에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하며 용돈벌이를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우리 남편 병수발을 들면 참 좋겠지만은 이제 내 나이도 무시할 수 없는 나이 아니지 않겠니? 앉았다가 일어서기만 하면 관절이 삐걱거리는데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내가 나이를 이렇게나 먹은 줄도 몰랐다. 중풍 환자 병수발 들 몸 상태가 아니야 내가. 그렇다고 우리 집에 돈이 있니 뭘 있니? 도우미를 쓸 수도 없고. 요즘은 등급만 받으면 정부 지원도 잘 나온다고 하던데 요양병원이라도 한번 알아볼까요? 아버님께서 저렇게 집에 누워만 있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시설에 들어가서 관리도 받으시고 운동 치료도 받으시고 하면 참 좋으실 것 같은데. 요양병원이 요즘 지원받으면 돈도 얼마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나라고 그런 생각 한 번을 안 해봤겠니? 네 시애비가 죽어도 싫다고 버티는데 어떻게 요양병원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 나도 힘이 들어서 이곳저곳 찾아봤는데 말이다. 요양병원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 사건 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무엇보다 같이 산 세월이 수십 년인데 이제 와서 그런 데에 보내는 게 내 마음도 편치 않고 말이야. 시아버지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요양병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제 고집으로는 그곳으로 모실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날이 가면 갈수록 힘들다는 말을 하시며 은근히 저에게 시아버지의 간병을 해줄 것을 요구하셨고요. 어쩔 수 없이 시간도 넉넉하고 힘도 있는 제가 시아버지를 보살피게 되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며느리의 숙명 같은 거 아니겠어요? 시댁의 종로를 타면서 사는 거 말입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이었던 것은 몇몇 있는 집들처럼 며느리의 희생이 전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었고요. 그나마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그렇고 제가 병수발에 드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계셨어요. 저에게 어떻게든 고맙다는 인사 한 번 더 해주시려 하는 모습에 힘을 내면서 병수발을 들고 살아왔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시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닌데 그저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일 뿐인데 저희 남편은 제가 하는 일이 점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에게 꽤 많은 요구를 해오더라고요. 당신 말이야. 우리 아버지 병원 가는 날 까먹지 말고 잘 모셔다 드려. 우리 엄마는 이제 나이 먹어서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그깟 아르바이트에서 얼마나 번다고 시간을 쏟아붓고 있었어? 그 일 그만두기도 참 잘했어. 그거 푼돈 벌어서 뭐해 보태 쓴다고. 그깟 돈 필요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병간호나 열심히 잘해.
그게 당신이 할 일이고 당신 인생의 가장 생산적인 일일 테니까 말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제가 고생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고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서운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기도 하니까 미우나 고우나 그냥 붙어 살아야 했지요. 게다가 우리 시댁이 처음부터 염치 없이 저에게 병수발을 부탁하고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운운했던 집안은 아니었어요. 저에게 참 잘해 주셨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신혼 초부터 당연한 다짐처럼 우리 시댁에 참 잘하고 살아야겠다. 평생 효도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었던 것도 있었어요. 저희 시댁이 처음부터 가난하고 형편이 좋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결혼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시아버지께서는 사업을 꽤 크게 하고 있었기에 돈이 좀 넉넉하신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할 때 결혼식 지원부터 시작해서 신혼집까지 전부 다 시아버지께서 얻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시댁에 항상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사상이 더욱 심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제가 받아먹은 것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늘 무언가 책 잡힌 사람처럼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시댁을 향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만 했죠. 그때는 저희 친정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다 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며느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 남편 또한 처음부터 저에게 시댁에 잘해야 한다, 이래라 저래라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물론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고들 하지만 우리 남편이 처음에는 제가 시댁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부 알아주고 시부모님의 잔소리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며 일일이 챙겨주던 사람이었어요. 자식들 낳고 살다 보니까 점점 일상에 지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저에게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정이라는 감정이 더 우선시되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를 하고 일을 그만두어라 난리를 치던 시절에도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곤 했었는데 사람이 삶에 지치다 보니까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면서 변하게 된 것이었지요.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 같이 잘해보자고 토닥이며 지금의 세월까지 살아오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시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그동안 시댁이 모아두었던 돈부터 시작해서 살고 있던 집까지 전부 다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저희 부부에게도 조금 힘든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무 걱정 없는 시댁에다가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게 되면서 저희 부부에게도 심각한 경제난이 펼쳐지게 되었지요. 아무튼 그렇게 시부모님과 떨어져 살면서 여태까지 생활을 하다가 중풍에 걸린 뒤에 시모께서 갑자기 남편을 통해 합가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잖아. 우리 아버지께서 중풍에 걸려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시지만 아이 그래도 바깥에 나가실 때 휠체어를 타야 하는데 온통 계단만 있으니 그것도 쉽지 않고 병원 가실 때마다 내가 매번 갈 수도 없고 사람 불러서 업어달라 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나마 엘리베이터도 있고 휠체어 타기 편한 우리 아파트에 들어와 같이 살고 싶다고 하시네. 빌라를 빼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건 싫으시대? 아니, 우리 애들도 있고 한데 어떻게 같이 모시고 살아. 지금도 내가 아버님 병간하느라 시댁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같이 살면 내내 내가 돌봐드려야 하잖아. 내 생각도 좀 해줬으면 좋겠네. 우리 나이가 50이 넘어서 합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애들이야 이제 다 커서 독립할 텐데 아이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돌보실 거야. 당신은 지금처럼 옆에서 보조만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아이 그렇다고 그 연세에 이사를 하자고 하는 것도 어렵고 그냥 우리 집에 모시면서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는데 꼭 참고 좀 지내보자. 그 말이 나왔을 당시에도 저는 아르바이트를 전부 그만두고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집과 시댁을 오가며 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늙어서 힘이 없었고요. 집안일을 하는 것도 관절이 쑤셔서 아프시다며 힘들어 하셨거든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하시니 제가 시아버지를 보살피는 동안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시곤 하셨죠.
근데 사실 저도 우리 집 살림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일주일에 시댁에 두세 번 정도 방문을 해서 시아버지 목욕도 시켜드리고 병수발을 들곤 했었는데 합가를 하자고 하니까 솔직히 겁부터 나더라고요. 지금도 힘든데 이걸 365일 몇 년이나 걸릴지 모르는데 계속 쭉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누가 겁을 먹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냥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니야. 지금 사는 전세 빌라에 들어간 돈 있지 않겠니? 그거 전부 빼서 너희 부부한테 줄 테니까 아파트 대출금 남은 거 갚아라. 그 정도면 너희도 남는 장사 아니겠니? 우리가 살면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리고 살림 같은 거 신경 하나도 안 쓰마. 우리 양반 병원 오가는 게 힘들어서 그래. 위치도 여기가 훨씬 좋고 말이다. 엘리베이터 없는 집에서 얼마나 난감하던지. 이렇게 이 양반이 중풍으로 쓰러질 줄 누가 알았겠니? 대출금을 갚는데 도움을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하지요. 저는 뭐 부모님께 효도 한번 제대로 못 해봤으니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와이프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치? 우리 아버지 쓰러지신 뒤에 저렇게 기력 없이 지내시는 거 보는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 우리 어머니 말대로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소. 가실 때까지 우리가 옆에서 잘 보살펴드리고 효도를 하면 아버지 가시는 길에 미련도 안 남을 거야. 합가가 정말 죽기보다 싫었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반박을 할 수 있는 경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저희 아들이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에 복학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고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옷회사에 취업을 한 딸은 회사 가까운 곳에서 자취를 하겠다고 자취 준비를 하느라 바쁠 때였거든요. 거기다가 이래저래 돈 나갈 구멍은 뚫려 있는데 아파트 살 때 빌린 대출금이 막막한 상황에서 시댁에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빌라 전세금을 빼주신다고 하니까 고민이 많이 되었죠. 딸이 자취를 시작하면서 딸의 방도 남아 있었고요. 그래, 갑자기 모시고 살기 시작하면 당신이 많이 힘들겠지만 여태 병수발 들면서 어려운 거 하나 없었잖아. 그냥 같이 살면서 그 정도만 한다고 생각해.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얼마나 좋아.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재산이 없다 한들 돌아가시면 뭐라도 하나 떨어지지 않겠어? 그때까지만 우리 조금 버텨보자.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라잖아. 버티고 버티다 보면 말이야. 뭐든 하나 생기는 법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조금만 이해를 해줘. 제가 끝도 없는 고민을 하면서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시부모님께서는 전세금을 빼고 저희 집으로 그냥 밀고 들어와 버리셨어요. 하루아침에 집에 짐이 늘어났는데 그걸 보면서 참 행동력 대단하시다 싶으면서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분명히 남편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럴 시간조차 주지 않으셨으니까요.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빌라 전세금 뺀 돈을 아파트 대출금 갚는 데 보태주셨고요. 저희 부부가 조금 큰 평수의 아파트를 매매한 지 3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대출금이 남아 있었는데 그걸 한 방에 갚고 나니까 솔직히 숨통은 좀 트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서 생활비를 따로 안 들여도 되니 그 점도 장점으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합가를 하면서 남편이 말을 했던 대로 시어머니께서 전적으로 보살피시고 저는 보조만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역시나 제 예상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죠. 합가를 시작한 이후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자연스럽게 저를 찾으셨고 저는 오롯이 병수발을 들게 되었어요. 특히나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내내 시아버지를 보살피니까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 1년 이상을 집 밖으로 혼자 나가기는커녕 집 앞에 마트를 다녀올 때도 마음을 졸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글쎄 생필품이 떨어져도 말이야. 네 시애비가 잠이 들어야지만 겨우 달려갔다가 올 수 있을 정도였다니까. 이제는 내가 한시름 덜었다. 우리 며느리가 떡하니 병수발을 들어주니까 나도 이제 내 여유를 좀 가지고 시간을 쓸 수 있겠구나. 안 그래도 내가 1년 이상 친구들도 못 만나고 하지 않았겠니? 다들 나이 먹고도 뭐가 그리 팔팔한지.
이번 주에 만나자고 하니 나는 친구들을 좀 만나고 오마. 너무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라 어색할 것 같은 기분까지 든다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드디어 바깥바람 좀 쐴 수 있다며 즐거워하셨지만 오히려 저는 집안에 감금이 된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시아버지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1년여 동안 하셨다는 그 감금 생활을 제가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었죠. 저도 여유 있게 마트를 좀 다녀오고 싶은데 그럴 시간조차 나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님, 저 생필품이랑 음식 재료들도 좀 사야 하고 해서 마트를 다녀오려고 하는데 아직 아버님이 깨어 있으셔서요. 금방 다녀올 테니까 어머님께서 그동안 아버님 좀 살펴봐 주세요. 그걸 꼭 지금 가야 마음이 편하겠어? 아이, 그러지 말고 우리 양반 잠들면 다녀와. 간절히 아파서 소파에도 겨우 앉아 있는데 나보고 병수발을 들라는 게야? 시어머니는 작정이라도 한 듯 저를 밖에 내보내지 않았어요. 정말 햇빛을 본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요. 그러다가 이제 주말이 되면 남편이 출근을 하지 않으니까 집에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남편에게 슬쩍 나가고 싶어서 말을 했어요. 여보, 나 친정에 다녀온 지도 시간이 좀 흘러서 말이야. 주말에 친정에도 좀 다녀오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저녁도 먹고 싶고 그래. 밖에 안 나간 지도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고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 하루 종일 아버님 병간호만 하니까 나도 너무 힘들어서 바깥바람 좀 쐬고 싶어. 오늘 하루만 당신이 아버님 좀 봐줘. 아이, 갑자기 안 가던 친정에는 왜 간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 난 원래 우리 아버지랑 그렇게 살가운 사이가 아니었어. 불편하고 어색하니까 나는 못해. 그리고 당신이 없으면 누가 널 볼 수 있겠어? 누구보다 우리 아버지 병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당신인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친정에 가는 것조차 싫다고 말을 하는데 저도 제 시간을 즐기고 싶고 제 친구들을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남편의 그런 배려 없는 모습이나 행동이 정말 너무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모든 일을 저에게 맡겨놓고는 입으로만 효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다 맡겨놓고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내가 무슨 전문 간병인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나도 내 시간을 좀 써야지. 어떻게 24시간 아버님 옆에 붙어서 내내 간병을 할 수 있겠냐고. 당신 지금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야?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딴청을 부리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도 대충 눈치만 보고 있다가 저에게 자기가 이제는 늙어서 뭘 시켜도 못하겠다면서 시아버지 간병이고 집안일이고 슬그머니 발을 빼는데 제가 진짜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궁금하기까지 했어요. 저를 며느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공짜로 부려먹기 쉬운 노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무리 며느리들이 시댁에 헌신을 다한다 한들 이렇게까지 붙잡아 놓고 부려먹을 수 있는 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거기다가 합가를 한 이후에 집안일을 도와줄 것처럼 굴던 시어머니가 집안일에서 발을 슬그머니 뺐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손주들 예쁘다고 챙겨주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시대에 이혼이라는 거 진짜 별거 아니래요. 나랑 동생도 다 컸는데 엄마 혼자 왜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혹시 졸혼이라는 말 알아요? 고등학교 졸업처럼 결혼 생활에서 졸업을 하는 거래. 그게 요즘 유행이라고 하더라고. 세상에 정말 별말이 다 있다. 졸혼이라니 누가 그런 단어를 만들어냈는지는 몰라도 천재가 틀림없네. 그러니까 엄마, 언제까지 엄마의 인생을 갈아엎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지금이라도 그냥 다 털어버리고 엄마도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면서 엄마 자유 찾아서 떠나는 게 어때요? 나랑 내 동생 걱정은 하지 말고. 아들이 저를 붙잡고 오죽하면 졸혼 이야기를 다 꺼냈겠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나요? 이혼이라는 게 나 이혼할래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살아온 시간도 있고 애들도 있고
제가 여기서 모든 걸 집어던지고 벗어난다 해서 제 마음이 편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게다가 저한테 경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 하나 이룬 거나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덥석 애들 말만 듣고 이혼을 할 수 있겠어요? 저에게 딸도 하나 있잖아요. 제가 답답해하는 걸 알고 일부러 딸이 밖에서 맛있는 케이크도 사오고 같이 커피를 마시러 나가자고 하기도 하고 저를 밖으로 이끌어내려고 무더니도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딸을 보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 나랑 오늘 전시회도 하나 보고 커피도 마시고 오자. 아빠 있으니까 아빠가 할아버지 간병하고 있으면 되지. 거기다가 지금 할아버지도 주무시고 계시니까 시간 괜찮은 거 아니야? 집에만 있지 말고 나랑 나가서 놀자. 엄마도 바깥바람 쐬고 해야지. 나가자. 너는 말이야, 딸이라는 기집애가 집에서 엄마를 좀 보고 배울 생각을 해야지. 밖에 나가서 놀 생각만 해. 집에 왔으면 엄마를 도와서 할아버지 간병도 하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나중에 내가 늙고 지쳐서 아프면 네가 내 병간호를 해야 하지 않겠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와서는 집안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빠, 그건 오빠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 할아버지 병수발을 할아버지 자식이 드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들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 뭐가 어쩌고 어째? 당연히 집안에 있는 여자가 해야지. 너는 어디서 그런 말대꾸를 배워와서는 이상한 소리만 찌꺼리고 있어. 어? 부모가 아프면 말이야. 집안의 자식들이 보살필 생각을 해야지. 그런 건 하나도 안 닮고 어디서 이상한 똥꼬집만 닮아서는 사람 답답하게 만들어. 자식인 아빠도 할아버지를 안 챙기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전 그러면 아빠가 엄마 대신해서 병간호를 하던가. 주말까지 이게 뭐야. 엄마 밖에 좀 나가라 그래. 어디서 이게 큰 소리를 내고 있어? 내가 밖에 나가서 돈 버느라 고생하는 건 아예 보이지도 않지. 나한테도 쉴 수 있는 유일한 주말인데 말이야. 너희 엄마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주말까지 밖에 나가서 놀겠다는 거야? 아주 그냥 집안 사람들이 남의 등골 빼먹을 생각이나 하고. 얼른 자취방으로 돌아가. 할 말 없으니까 소리부터 지른다 또. 아빠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소리를 질러?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랑은 절대로 결혼 안 할 거야. 매번 엄마 부려먹을 생각이나 하고. 이 저게 어디 여자애가 싸가지 없게 말을 하고 그래. 도대체 그동안 배워먹은 게 뭐야. 당신이 집안에서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저렇게 싹퉁 바가지냐고. 갑자기 불똥이 저한테 튀기는데 정말 왜 저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엄마들이라면 제 말에 공감을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요즘 애들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 시대는 또 다른 법 아니겠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법인 줄 알고 살아왔고 항상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오면서 자식들이 어디서 다치진 않을까,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혹은 밥을 배불리 먹었을까, 공부는 잘 될까 걱정만 하면서 살던 세대 말입니다. 지금처럼 어딜 가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할 수 있고 물건을 턱턱 살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말이죠. 그저 다들 저라는 사람보다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만 살아온 시간이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가슴을 졸이고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네네 하면서 말대답 한 번을 못하고 살았던 시대에 물들여져 있는 엄마들, 그게 바로 우리잖아요. 저도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것을 상당히 물들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시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날이 갈수록 나빠지기만 했고 근육도 전부 빠져버려서 몸에 힘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몸무게도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저희 딸보다도 무게가 나가지 않을 것 같았죠. 힘이 없으니까 부축을 하지 않고서는 어디를 가기가 어려웠고 꼭 휠체어가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나마 저희 집은 아파트라서 엘리베이터도 있고 휠체어가 내려갈 수 있는 내리막길도 잘 되어 있고 하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지요. 아무튼 시아버지께서는 병원에 다녀오실 때마다 먹어야 하는 약이 늘어났고 약을 먹으면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가 이제 제 자유시간이었는데 처음에는 집안일을 도맡아서 해주시던 시어머니께서 집안일에서 손을 놓아버리니 제 자유시간도 없어져 버렸죠.
에미야, 그 시간이 몇 시냐? 점심을 먹었는데도 왜 이렇게 배가 출출한지 모르겠다. 가서 간식 좀 내와라. 과일 있으면 과일도 좀 내오고. 아이, 그리고 에미야, 이거 시큼한 냄새가 뱄는데 빨래 좀 해야겠다. 실크라서 손빨래 해야 하니까 이따 씻으러 들어가면서 같이 좀 빨아와라. 그 유일한 여유 시간마저 저 혼자 오롯이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데 나중에는 일부러 이러는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의 병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남편과 시어머니의 불만은 점점 늘어가기만 했습니다. 집안에서 쿰쿰한 환자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면서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인상부터 썼거든요. 우리 아버지 목욕을 언제 시키고 안 시켰어? 아, 환자가 누워만 있어서 그런지 냄새가 이제는 목욕도 좀 매일매일 씻겨드리고 그래. 그거 뭐 어렵다고. 도대체 움직이지도 못하는 성인 남자 목욕시키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도 해보지 않아 놓고서는 말은 참 쉽게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시아버지가 있는 방에 한 번에 들어갈 생각 없이 안방에 틀어박혀서 휴대폰만 보는 사람이 참 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시어머니랑 남편은 이런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전에 네 아버지 이름으로 들어놓은 보험도 많은데 말이야. 저렇게 누워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면 어쩌냐. 에휴, 집안에 보탬이 될 생각은 안 하고. 전속으로 아무리 그래도 한평생을 같이 살아온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거기다가 병간호를 오롯이 제가 다 하고 있는데 왜 저런 말을 하나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자기네들은 그저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시아버지한테 신경 하나 쓰지 않으면서 심부가 너무 고약하잖아요. 정말 인간에게 정이 뚝뚝 떨어졌다고나 할까? 그렇게 합가를 하면서 시아버지를 본격적으로 돌보게 된 지도 3년 차가 되었을 때 시아버지의 병원에서도 이제는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마음이 철렁이면서 아려왔어요. 시아버지의 나이가 80이었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장기들도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몸무게는 정말 50kg까지 빠지셨어요. 저는 뼈밖에 남지 않은 시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죠. 그 집에서 제가 하루 종일 병간호를 맡아 하고 있는데 저에게 유일하게 고마워해 주시고 제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시아버지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완전히 시아버지와 집안일을 맡겨놓고서는 본인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시는 일에 빠져 집에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바쁘셨고요. 남편은 환자랑 같이 지내니까 병이 옮는 기분이라고 하면서 본인도 건강을 챙겨야겠다며 주말에는 무슨 축구 동호회 같은 데 나가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취미 생활을 한껏 즐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친정에서 믿기 힘든,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을 저에게 전해오셨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아이 글쎄 손도 쓸 수 없는 췌장암 4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췌장암에 걸렸다고? 아이 작년에 종합검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증상도 없었는데 어떻게 1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암이 4기까지 번질 수가 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건 아니죠? 아휴, 내가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우리 엄마 어떡해. 아니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말이다. 아, 췌장암이라는 게 초음파로도 잘 안 보인다고 하대. 말기가 될 때까지 증상도 잘 없고 티도 안 나고 말이다. 어쩌다가 이런 몹쓸병이 찾아온 건지. 너희 엄마도 말이다. 전혀 증상을 못 느끼고 있었어. 아니, 나이를 먹어서 기력이 없어지는가 보다 하고 말았지. 나도 그냥 안일하게 생각했고. 아이, 근데 소화도 안 되고 허리가 자꾸 아프다고 하더라니까. 그래서 이참에 검사를 받아보자 하고 큰 병원에 갔더니만 글쎄 췌장암이라고 하지 뭐냐. 그럼 치료도 못한대요? 나이가 많이 드셔서 항암 치료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수술도 안 된대요? 아, 그럼 우리 엄마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 건데요? 수술에도 가망이 없다 그러고 기력도 많이 약해져서 지금은 약물 치료도 어렵다 하더라. 그저 고통을 줄이기 위한 것만 처방할 수 있대.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엉엉 소리가 나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살면서 20대 때 이후로 그렇게 울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한답시고 정작 저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은 찾아뵙지도 못하고 챙기지도 못하고 했던 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죄스러웠죠. 시부모까지 부양을 하게 되면서 용돈 한 번 넉넉하게 못 드렸던 것이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전 이렇게 저희 친정엄마를 떠나보내면 후회를 할 것 같았죠. 저는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저희 친정엄마가 췌장암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글쎄 췌장암 4기에 걸려서 이제는 6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으셨다고 하네. 내가 딸로서 엄마를 제대로 챙기지도 못한 것 같고 그동안 선물 하나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드렸었잖아. 지금이라도 후회 없이 엄마 옆에서 마음껏 효도도 하고 싶고 응석도 부리고 싶어. 6개월만 내가 엄마한테 다녀올게. 아, 6개월이나 지금 친정에 가 있겠다고? 아이, 그럼 우리 아버지는 누가 돌보는 건데? 당신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 남편이 인상을 팍팍 쓰면서 말을 하는데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친정엄마가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옆에 지키러 간다는데 시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줄이야. 당신도 있고 어머님도 있잖아. 내가 뭐 몇 년에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고작 6개월 남으셨잖아. 6개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건데 지금 나한테 아버님 병간호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어?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필요해. 그동안 아버님 모신다고 찾아뵙지도 못하고 효도 한 번을 못했어. 이대로 보내면 나 너무 후회할 것 같다고. 나랑 우리 엄마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보고 있어? 아, 나는 일해야 하고 우리 엄마도 늙었는데 당신이 간다고 장모님 마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6개월밖에 못 사신다며. 당신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봐야 장모님 마음에 짐덩어리만 생기는 거지. 가긴 뭘 간다고 그래?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고 당신한테는 장모님이야. 그동안 잘해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내가 우리 엄마 옆에서 마지막 지키고 싶다고 하는데 아버님 병간호를 운운하면서 가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어? 정 그러면 간병인이라도 두던가. 내가 무슨 아버님만 병간호하는 사람이야? 간병인 비가 한두 푼인 줄 알아? 아, 당신이 그 돈 낼 거 아니면 그딴 소리 하지도 마. 그리고 당신이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를 가지고 하는 일이지. 아이, 나 참. 암 환자한테 가봐야 무슨 도움이 된다고. 췌장암 4기면 이제 당신도 못 알아보는 수준인 거 아니야? 그냥 집에 있어. 당신 부모님이 췌장암 4기여서도 이런 소리 했을 거야? 아버님께서는 위독한 상황까지는 아니잖아. 내가 우리 엄마 잘 모셔다 드리고 와서 다시 병간호하겠다고. 영영 가겠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시기에 나를 말릴 수가 있어? 당신이 어떻게 평생 살부대 끼며 살아온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아이고, 네가 간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나 잘 모셔. 그게 효도하는 거고 장모님께서도 오히려 그걸 더 바라실 거야. 야, 네가 사람 새끼야? 어떻게 자식이 아픈 부모한테 가겠다는데 네 생각만 해. 그러는 너는 너희 아버지 아픈데 한번 들여다보질 않으면서 입만 살아서는. 어머, 얘,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소리를 지르는 게야? 당연히 네 시애비가 먼저지. 게다가 내가 이렇게 늙어서 힘이 드는데 내가 너희 시아버지를 어떻게 모시고 있니?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밖에 나갈 힘도 없는 양반을 내가 둘러엎고 나가리? 어머님도 정말 너무하세요. 맨날 친구분들 만나러 나가실 때는 잘만 돌아다니시면서 왜 집에 있을 때만 아프다 아프다 하세요? 집안일도 도와주신다 하셔놓고는 지금은 완전히 손 놓으시고 아버님 병간호도 오롯이 제 몫이잖아요. 저 그냥 짐 싸서 친정으로 갈 거니까 말리지 마세요. 지금 가출이라도 하겠다는 이야기야? 아, 어디 한번 그렇게 해봐. 아주 그냥 내가 너랑 이혼이라도 할 줄 알아. 너 이 나이에 이혼녀 되면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어? 이혼이 누가 무서운 줄 알아? 그래, 이혼 하나도 안 무서워. 내가 손해야? 네가 손해지? 뭐 하나 네 손으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주제. 내가 왜 손해인데? 얼씨구, 병원에서 하는 말 못 들었어?
우리 아버지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소리 못 들었냐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들어있는 보험이 몇 개나 되는 줄 알아? 그 보험금 받으면 노생활 아주 탄탄대로 보장이다 이 말이야. 근데 너는 아주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어디 가보기만 해. 너 가는 순간 아주 얄짤없어. 바로 이혼이야. 큰 소리가 나자 나갈 준비를 하던 아들이 헐레벌떡 방 밖으로 뛰쳐나와서는 제 편을 들어주니 남편이 아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른들 이야기에 끼지 말라고 역정을 내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가슴을 퍽퍽 내리치며 울고불고 우리 엄마가 아프다잖아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귀를 후벼 파면서 그러거나 말거나 시아버지를 모시는 게 먼저라며 저에게는 너는 동생도 있잖아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 처제는 왜 안 오는데? 처제한테는 부모님 아니야? 거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니까. 처제도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만 유난을 떠냐고. 각자 자기 집에서 알아서 사는 거지. 내 동생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건 몰라서 그래? 우리 동생이 수발을 들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지.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생활 터전 잡고 있는데 한국에 나와서 지내봐야 얼마나 오래 지내다가 갈 수 있겠어. 우리 엄마 외롭고 쓸쓸하게 자식들이랑 시간도 못 보내고 가는 거 나는 절대로 못 봐. 내가 가서 우리 엄마 지킬 거라고. 그렇게 말은 뱉고 짐은 싸뒀지만 정말 발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누워서 보살핌도 못 받을 시아버지에 나가면 이혼이라고 소리를 치던 남편에 우리 자식들까지 하나하나 밟혀서 멍청하게 집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저 참 답답하고 미련하죠. 결국 다음날 남편은 출근을 하고 시어머니는 잠시 밖에 나갔다 온다고 나간 사이에 눈이 퉁퉁 부어있는 채로 시아버지를 챙기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저에게 조용히 아주 어눌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말이다. 못난 자식을 둬서 우리 곱디고 온 며느리가 고생을 한다.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그 사돈 어른한테 가보도록 해.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단단하게 먹고 딸이 챙겨야지. 여기 이렇게 발이 묶여서야 되겠어. 나는 잘 있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정 힘들면 내가 전화하마. 본인은 알아서 잘 버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녀오라고 등을 떠밀어 주시는데 그 말이 정말 구원처럼 들리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정말 괜찮으시겠냐고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다 잘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며 얼른 가보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정말 죄송스럽게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친정으로 떠났고요. 정말 택시를 무슨 정신으로 잡았는지 짐가방에 뭘 챙겼는지도 모르고 그 길로 바로 친정으로 왔고 친정에서 친정엄마를 보살피기 시작했어요. 암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약도 안 됐고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친정엄마는 머리도 전부 빡빡 민 상태였고 너무 슬퍼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는데 남편이 친정까지 찾아와서는 노발대발 난리를 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병소발을 들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여기 와 있어? 내가 너 친정 가면 이혼이라고 했어 안 했어? 지금 내 말이 우스워? 남편 말을 무시하는 거냐고. 그 말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황당해하시며 남편에게 소리를 막 지르며 화를 내셨어요. 아무래도 딸이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그런 취급을 받고 있으니 친정 부모님께서도 열이 받으셨겠죠. 100번 이해를 하지만 친정 부모님께 이런 못난 모습을 보여드린 게 죄송스러웠어요. 감히 내 딸을 이런 취급을 해? 내 딸이 무슨 간병인이야? 어디 감히 며느리를 귀하게 대접할 생각은 안 하고 종 취급을 하고 있어. 자식들 다 키웠겠다. 이혼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나도 내 딸 이렇게 당하고 사는 꼴 못 봐. 내 딸을 노예 취급을 해? 아버지께서는 나이 80에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 저도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혼? 그래요. 어디 한번 이혼해 보죠 뭐. 이혼을 하면 누가 손해인 세상인데. 나는 거리를 끌 거 하나도 없으니까 갈라서자고.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고
저는 시아버지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저도 이제는 제 인생을 찾아가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했죠. 자식들이 다 성인이라서 양육을 해야 할 의무도 없고 하니 이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우리 친정엄마랑 5개월이라는 시간을 내내 옆에 붙어 다니며 알뜰하게 보살폈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하늘나라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장례식장에 전 남편 놈은 얼굴도 안 들이밀더라고요. 정말 이혼을 하긴 했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수십 년을 본 장모님인데 개자식도 이런 개자식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둘이 살게 된 지 몇 개월이 지나고 제 아들도 그 집에서는 못 살겠다며 저희 친정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요. 전 남편이 아들한테 시아버지 수발을 들으라고 난리를 쳤다나 뭐라나 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말이죠. 이전 시부는 우리 장손한테 그런 거 시키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저희 딸을 이잡듯이 잡았다네요. 아무튼 그 집에 이전 시댁 식구들만 남았으니 지들끼리 알아서 잘하고 잘 살겠지 했는데 그렇게 6개월이 더 지나서 이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전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 장례식장에는 오지 않았지만 저는 갔어요. 이전 시아버지랑 긴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쌓은 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조문을 하고 나오니 전 남편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왜 왔냐? 이제 와서 재산이 좀 탐이라도 나? 네가 여길 왜 나타나서 사람 마음을 들쑤셔? 제가 대꾸를 하지 않고 무시를 하니까 졸졸 따라와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2번 다시는 보지 말자고 인사를 하고 이전 시아버지한테만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며칠 뒤에 전 남편이 전화를 해서는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노발대발을 하더라고요. 또 뭐 때문에 그러나 싶었는데 저에게 주소 하나를 보내주고 당장 튀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정아버지와 아들까지 데리고 갔어요. 저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까요.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가니까 전 남편이 황당해했는데 더 황당한 건 그 주소가 보험회사 주소였다는 겁니다. 저를 보자마자 서류를 한 장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전 시아버지의 보험 증서였어요. 생명보험이었고 사망 시에는 3억이라는 돈을 수령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수령자 이름이 제 이름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영문을 몰라 넋을 놓고 있었죠. 이거 분명히 저 여자가 술수를 쓴 겁니다. 우리 아버지를 꼬여내서 수령자 이름을 바꾼 게 확실하니까 조사를 좀 해달라고요. 저는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아버님께서 제 이름으로 수령자 이름을 바꿔놓으셨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요. 보험금이 얼마인지도 몰랐는데 제가 왜 그런 실수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 수령자 이름이 이혼하신 며느님 이름 맞으시죠? 통장 번호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 부분 정확하시면 저희가 3일 이내로 보험금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 남편이 의자를 막 집어 던지면서 핏줄을 이어받은 아들은 자기인데 왜 전현한테 들어가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직원이 계약을 했던 보험 설계사랑 통화를 녹취본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풍 때문에 어눌해진 말투로 이전 시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보험금을 우리 며느리한테 주고 싶은데 말입니다. 며느리가 이제 남이 되었는데도 충분히 받을 수 있지요. 내가 이 보험 가입한 본인이 맞습니다. 절대로 우리 아들이나 내 마누라가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도록 조치를 꼭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꼭 우리 며느리가 받아야 하니까 제발 그렇게 해주시지요. 우리 며느리가 말입니다. 내 가족도 하지 않던 병수발을 몇 년이나 들어준 아주 고마운 은인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남들이 채가지 않게 우리 며느리 좀 꼭 주십시오. 보험회사 직원 또한 수령인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기에 저에게 들어가야 한다고 했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2개의 보험이 더 있었는데 그 수령자 이름 또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녹취록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는 돈을 빼앗을 방법이 없자 망연자실해하며 저에게 조금만 나눠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어요. 저도 이전 시아버지가 저에게 전부 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지요. 총 받은 금액이 4억 2천만 원이었는데 마지막 유언 또한 이전 시아버지가 절대로 며느리에게 준 돈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전 시아버지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며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에게는 한 푼도 돈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이 도둑년아, 도대체 병가는 그거 얼마나 했다고 우리 아버지 마음을 홀라당 가져가. 내 돈 내놔. 내 돈. 내가 그 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 돈 내놓으라고. 추하게 그러지 말고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할아버지 병간호 한 번 안 한 양반이 뭐가 그렇게 욕심이 나서 그 돈을 달라고 그래요? 심부를 곱게 쓰셨어야죠. 입으로만 효도 해놓고 엄마한테 다 떠민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고 억울해 미치느냐고요? 아빠는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나는 아빠 같은 사람 안 되려고 노력하고 살 거예요. 그 말에 전 남편, 이전 시어머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결국 지급 명령이 내려지고 제 통장에 4억 2천만 원이 들어왔고 저는 지금 그 돈으로 우리 가족들과 제 노후를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아들, 딸이 전 남편이 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열심히 막아주고 있고요. 전 남편이랑 이전 시어머니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주 힘들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험금 믿고 이리저리 돈 좀 썼나 본데 아주 고소하죠. 저는 근 30년 가까이 한 억울한 결혼 생활에 대한 보상으로 앞으로는 헛되지 않게 제 인생 잘 즐겨보며 살아보렵니다. 많이 답답했을 제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올 한해는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